1988년 늦가을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시골길. 싸늘한 밤 공기가 갓 태어난 아기의 연약한 숨결마저 얼려버릴 듯 매서웠다. 낡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새빛 보육원 정문 앞에 소리 없이 놓였다. 새벽녘 보육원 원장의 손에 발견된 아기의 베레 저고리에는 서운조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작은 초승달 모양의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다. 마치 이 세상에 던져진 작은 조각배처럼 은조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보육원의 흙마당은 은조에게 유일한 놀이터이자 안식처였다. 다른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나 딱지치기에 열중할 때 은조는 말없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흙을 조물거렸다. 진흙 한 줌을 쥐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고 작은 손으로 빚어내는 이름 모를 형상들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주었다. 때로는 투박한 그릇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날갯짓하는 새가 되기도 했다. 흙의 부드러운 감촉, 은은한 흙냄새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마법과 같았다. 보육원 근처 낡은 가마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도예 공방을 기웃거리며 어깨너머로 도예를 처음 접했을 때 은조는 운명처럼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흙이 불을 만나 단단한 예술로 피어나는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초반 20살을 갓 넘긴 은조는 여러 도예 공방을 전전하며 허드레질을 하다가 이천 제1의 전통 도예 명가로 이름난 청송료의 말단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수백 년 된 고택과 아름다운 정원, 그윽한 소량기가 감도는 청송료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은조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과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청송료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경희 여사는 은조의 존재 자체를 탐탁지 않아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가시 돋친 말투는 은조의 여린 가슴을 핥히곤 했다. 박 여사의 외아들이자 청송료의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지는 서민준 역시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고아 출신의 은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했다. 하지만 은조는 굴하지 않았다. 낮에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고된 자빌과 눈칫밥에 시달렸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청송료 한 구석 낡은 창고에 숨어들어 자신만의 도자기를 빚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흙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차별과 서름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에 잠길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빚어지는 그릇들은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때로는 간절한 희망을 담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송료의 오랜 후원자이자 한국 미술계의 숨은 거목으로 불리는 윤태준 선생이 청송료를 찾았다. 윤태준은 작고한 청송료의 선대주인, 한국 도예계의 전설로 추앙받는 서봉화 대가와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청송료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창고 구석에 놓인 은조의 작은 습작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투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느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대 서봉화 대가의 젊은 시절 작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독특한 기운이 서려 있는 그릇이었다. 윤태준의 깊은 눈매가 순간 반짝였다. 그는 박경희 여사에게 그 그릇의 주인을 물었지만 박 여사는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일꾼의 치기 어린 장난쯤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윤태준은 그 작은 그릇에서 범상치 않은 예술혼의 편린을 감지했고 서은조라는 이름 없는 젊은이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청송료 마당 게시판에 제1회 청송료 신진도예가 발굴 공모전 개최 공고가 나붙었다. 청송료의 명성을 걸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후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박경희 여사가 아들 민준의 화려한 데뷔 무대를 위해 기획한 공모전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은조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밤새도록 공고문 앞에서 서성이며 가슴앓이를 했다.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과 주제넘은 욕심이라는 자괴감이 그녀 안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결국 은조는 밤을 새워 빚은 작은 다랑아리 하나를 마감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출품함에 넣었다. 자신의 이름 대신 어릴 적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월영이라는 아호를 적었다. 달빛 그림자처럼 그저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다. 공모전 심사는 예상대로 박경희 여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듯했다. 유력한 대상 후보는 단연 서민준이었다.
그의 작품은 기교적으로 훌륭했고 현대적인 감각도 뛰어났다. 하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윤태준 선생은 수많은 출품작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작은 달항아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기교는 부족했지만 형태의 균형미와 유아유약의 은은한 빛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정신이 예사롭지 않았다. 특히 다랑아리의 아랫굽 처리 방식과 유약의 미묘한 푸른빛은 잊고 지냈던 서봉화 대가의 초기 작품. 아니, 그가 비밀리에 사랑했던 어떤 존재에게만 가르쳐 주었을 법한 청송료 비전의 기법의 흔적을 어렴풋이 느끼게 했다. 이 월영이라는 작가는 누구요? 윤태준의 낮은 물음에 박경희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저 그런 신진 작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윤태준의 집요한 관심은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월영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월영의 다랑아리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특별상과 함께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신예의 등장은 침체되어 있던 도예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은조는 자신의 작품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시상식 날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그녀를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람들은 고아 출신의 젊은 여성 도예가가 청송료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조는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을 향한 박경희 여사의 싸늘한 눈빛과 서민준의 차가운 조소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상대로 박경희 여사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은조가 공모전에서 주목받은 것을 청송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미스러운 일로 여겼다.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 있어서 감히 대가의 이름을 욕보이려 드느냐. 박 여사는 공공연히 은조를 모욕했고 온갖 구실을 붙여 그녀를 공방에서 내쫓으려 했다. 은조에게는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주어졌고 밤샘 작업을 해도 트집을 잡아 임금을 깎기 일쑤였다. 때로는 정성껏 빚은 은조의 기물들이 이유 없이 깨져 있기도 했고 중요한 유약 배합에 문제가 생겨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 서민준 역시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은조를 괴롭히는 데 동참했다. 그는 은조의 작품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꼈다. 자신의 작품이 기교적으로는 더 우월할지 몰라도 은조의 작품에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영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은조 앞에서 더욱 오만하게 굴었고 그녀의 작품을 깎아내리며 상처를 주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도자기를 노네? 흙이나 만지작거리는 수준이지. 그의 비아냥은 은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은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흙과 불, 그리고 도예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 박경희 여사의 감시를 피해 밤늦도록 작업에 몰두했고 틈틈이 청송료 자료실에 있는 서봉화 대가의 작품집과 도예 이론 서적들을 탐독했다. 특히 서봉화 대가의 작품 세계는 그녀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의 작품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철학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은조는 그의 작품을 통해 슬픔을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윤태준 선생은 그런 은조를 묵묵히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박경희 여사의 눈을 피해 은조에게 몰래 도예 관련 서적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녀의 작품에 대해 조심스러운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은조야, 내 작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거라. 그의 따뜻한 격려는 은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윤태준은 은조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은조의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리고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물레질 방식과 유약 처리 기법은 그가 기억하는 서봉화 대가의 숨겨진 딸, 서지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지수는 서봉화 대가가 젊은 시절 잠시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총명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병약하여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요절한 비운의 여인이었다. 서봉화 대가는 생전에 지수를 몹시 아꼈고 청송료의 비전 기법 중 일부를 그녀에게만 몰래 전수해 주었다고 했다.
혹시 은조가 지수의 딸이란 말인가? 윤태주는 서봉화 대가가 남긴 낡은 일기장과 편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딸 지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그녀가 남긴 핏줄에 대한 희미한 언급이 적혀 있었다. 한편 박경희 여사는 은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과거 서봉화 대가에게 서지수라는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딸이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항상 그녀를 괴롭혔다. 만약 은조가 정말 서봉화 대가의 핏줄이라면 자신의 아들 민준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박경희는 은조를 청송료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조가 서봉화 대가의 기법을 몰래 훔쳐 배우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은조가 공방의 귀중한 백자를 훔쳤다는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 서민주는 어머니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은조의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은조가 밤새도록 흙과 씨름하며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때로는 어머니의 편에 서서 은조를 괴롭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다. 한 번은 박경희 여사가 은조가 정성껏 빚어 가마에 넣은 작품들을 몰래 꺼내 망가뜨리려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막아선 적도 있었다. 그 일로 어머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조는 청송료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한지 뭉치와 함께 작은 나무 인형 그리고 초승달 모양의 낡은 은비녀가 들어있었다. 은비녀는 은조가 보육원에 버려질 때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지 뭉치를 펼쳐본 은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에는 서툰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와 함께 청송료 비색 유약 배합법이라고 적힌 비밀스러운 기록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사랑하는 딸 지수에게라고 시작되었고 서봉화 대가가 딸에게 남긴 절절한 사랑과 함께 비색 유약의 비밀을 전수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혹시 내게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천 세빛보육원의 윤 원장을 찾아가거라.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 은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분명 돌아가신 할아버지 서봉화 대가가 어머니 서지수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남긴 유산일지도 몰랐다. 은조는 곧장 윤태준 선생을 찾아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보여주었다. 윤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와 유약 배합법을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은조는 서봉화 대가의 친손녀였으며 청송료의 정당한 혈통을 이은 존재였다. 그리고 박경희 여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짐작하고 있었으면서도 은조를 핍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윤태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였다. 마침 대한민국 도예대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대회는 한국 도예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이곳에서 대상을 받는 것은 모든 도예가에게 최고의 영예였다. 윤태주는 은조에게 도예대전에 출품할 것을 권유했다. 은조야, 이것이 너의 진정한 실력을 세상에 알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내 안에는 서봉화 대가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은조는 두려웠지만 윤태준의 격려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목소리에 이끌려 도예대전 출품을 결심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비색 유약 배합법을 연구하고 어머니의 흔적이 담긴 작은 나무 인형을 어루만지며 영감을 얻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도자기들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생명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박경희 여사는 은조가 도예대전에 출품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녀는 이 대회를 이용해 은조를 도예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마지막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은조의 출품작을 몰래 빼돌려 망가뜨리거나 혹은 은조가 청송료의 비법을 도용했다는 누명을 씌워 출품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손을 써서 은조의 작품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공작을 펼쳤다. 도예대전 심사 당일
전국에 내로라 하는 도예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은조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 월화정인 뇌샤 징른을 출품했다. 달빛 아래 다정하게 서 있는 한 쌍의 연인을 형상화한 백자 항아리로 은은한 비색 유약이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박경희 여사가 고용한 괴한들이 은조의 작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파손시킨 것이다. 산산조각난 백자 항아리 앞에서 은조는 망연자실했다. 박경희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은조를 비웃었다. 꼴 좋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이런 자리에 명함을 내밀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윤태준 선생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사위원들과 관중들 앞에서 박경희 여사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서봉화 대가가 남긴 일기장과 편지, 은조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박경희 여사가 은조를 핍박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청송료의 비색 유약 배합법이 담긴 비밀 기록이 공개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경희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다. 바로 서민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악행을 증언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은조를 미워하셨습니다. 은조의 재능을 질투했고 은조가 할아버지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오늘 은조의 작품을 망가뜨린 것도 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아들의 고백에 박경희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심사위원들은 은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출품작은 파손된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은조는 문득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진정한 예술은 재료나 기교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깨진 백자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간청했다. 제게 흙과 물레, 그리고 작은 가마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제 안에 살아 숨쉬는 할아버지의 예술혼을, 그리고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은조의 간절한 눈빛에 감동한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은조는 즉석에서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신들린 듯 움직였다. 흙덩이가 그녀의 손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갔다. 그녀는 깨진 백자 조각들을 빻아 유약에 섞어 사용했고 할아버지가 남긴 비색 유약 배합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빛깔을 창조해냈다. 몇 시간 후 은조의 손에서 작은 봉황 모양의 향로가 탄생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품과 예술성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푸른빛은 마치 전설 속 봉황이 날갯짓하는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품이 완성되고 가마에서 꺼내지는 순간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쾌가채가 터져나왔다. 은조의 봉황 향로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도예대전 대상을 차지했다. 고아 출신의 이름 없는 도예가가 역경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은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윤태준 선생과 그리고 하늘에 계실 할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날 이후 박경희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청송료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악행은 도예계 전체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서민주는 어머니의 죄를 깊이 참회하고 한동안 청송료를 떠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은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약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떠났다. 은조는 청송료의 정당한 후계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도예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윤태준 선생의 도움으로 청송료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젊은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다. 은조는 할아버지 서봉화 대가의 예술혼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녀의 작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사했다. 특히 그녀가 재현해낸 청송료 비색 유약은 은조 비색이라 불리며 한국 전통 도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몇 년 후 은조는 한국 도예계를 이끄는 거장으로 성장했다.
청송료 마당에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조는 그들에게 단순히 도예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과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윤태준 선생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은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조는 청송료의 전통 가마에 막 불을 지피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평화로웠다. 가마 안에서는 그녀의 혼이 담긴 새로운 작품들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흙과 불,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그녀의 예술이자 삶의 전부였다. 청송료의 푸른 소나무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은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신화를 넘어 진정한 예술혼의 승리와 시련을 극복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그녀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가치와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